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많은 해결책과 많은 옵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병력 파견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은 하나의 옵션이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 발언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옵션이 아니며 의회는 군사 개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무역 협상 시한을 앞두고 14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협상에 나섰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는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누신 장관이 이날 기자들에게 협상 전망과 관련해 오늘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 진전과 관련한 정보가 없다며 추후 내용이 있으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과 라이트 하부저 대표는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유럽 동맹국에 대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해 제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중동 안보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은 중동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펜스 부통령은 몇몇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과의 제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방해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동맹국들의 이 같은 행동은 이란을 강화하고 유럽연합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사이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이란 핵합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집트 국회가 14일 압둘 파타 엘시시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전체 국회의원 596명 가운데 81%에 해당되는 485명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LCC 대통령이 두 차례 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LCC 대통령이 오는 2034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집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앞으로 60일간 헌법 입법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국민투표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국방장관 출신인 LCC는 지난 2013년 쿠데타를 일으켜 무르시 민간정부를 넘어뜨리고 권력을 잡은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일본 대기업 직원 1명을 지난해 간첩 혐의로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NHK는 일본 외무성을 인용해 이토츠 상사 소속 40대 남자 직원이 지난해 중국 남부 광동성 광저우시에서 간첩활동 혐의로 구속됐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근무하던 이 직원은 지난해 2월 광저우를 방문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기소돼 7월부터 재판을 받았으나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법 행위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2015년 이후 이번 건을 제외하고 일본인 8명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전례 없는 보상을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our South Korean ally are in complete agreement that sanctions will remain until the DPRK denuclearizes.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눈 내립니다. 예상 적설량은 3에서 8c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그동안의 예상을 뛰어넘는 비핵화 상응 조치를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제재를 완화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전례 없는 보상을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BOA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 미국은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됐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로 가는 구체적 조치가 없을 경우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제재를 완화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구축한 신뢰를 기반으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질 김 위원장과의 다음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센터 강연에서 제재 해제는 비핵화 완성 이후에 하더라도 상응 조치로 관계 개선, 안정과 평화 증진, 법적 평화체제 구축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해리스 대사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대북 제재 유지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our South Korean ally are in complete agreement that sanctions will remain until the DPRK denuclearizes.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란 데 대해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두 나라의 공동 목표는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있었던 3번의 남북 정상회담, 4번의 북중 정상회담, 최초로 열린 미북 정상회담 등을 나열하며 외교적 노력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외교와 평화체제 구축에 많은 노력을 했다며 미한 관계는 어느 때보다 깊고 넓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Without China's support on sanctions, we wouldn't have achieved the progress that we've made so far.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까지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란 겁니다. 해리스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결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맹, 동반국과 협력해 보다 밝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응 조치로 무엇을 제공할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직 미 관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2차 미북 정상회담 전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에드윈 피오너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는 여러 움직임을 볼 때 2주 안에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I guess I'm just cautiously optimistic in anticipating something positive coming out 마이크 of 2 폼페오 weeks now.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활발한 움직임, 북한의 상응 조치로 제3계좌의 금액을 예치해 단계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제기된 것, 또 한국 고위관리들의 미국 방문과 해리스 대사와 청와대 고위관리들 사이의 면담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펠로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진전된 미북 관계의 변화를 강조하며 영변 등 특정 핵시설의 제거 등 특정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세비운 전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신뢰 구축을 넘어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모두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wo underlying issues. One is on denuclearization, and second is building a peace process. 윤 전 대표는 특히 각기 다른 비핵화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워싱턴과 평양에 양측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한편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정치적 수준에서 종전선언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해 미북이 약속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확신할 수가 없고 탑다운 방식이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준비되지 않은 회담을 개최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가장 우려하는 건 진전이 없거나 로드맵 문제가 아니라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판에 경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biggest worry is not a lack of progress or a roadmap, but an imprudent step taken at the last 이전엔 minute that's not 미한 군사동맹 관계를 잘 활용하면서 아주 신중하고 초당적인 노력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하는 강력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있었지만 지금은 충분한 내부 협의 없이 준비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그 예로 미한 연합훈련의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이런 결정 가능성을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서 세 나라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한 미일 동맹과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7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주도한 동반 결의안으로 12일 상하원 외교위에 각각 회부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반 메넨데즈 의원과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 그리고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결의안을 주도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올해부터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 외교위 아테비 확산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안정 안보 증진을 위한 미한 미일 동맹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미국의 확장 억지를 통한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 전역에 걸친 미국의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한일 관계는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의회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한일 관계는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며 결의안에 대해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호 이해 개발과 공통된 위협 억지를 위한 3국 간 파트너십 개선 방안 모색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통된 위협으로는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과 인권 위반을 지목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일 3국 간 외교안보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외교적 관여와 지역 개발, 에너지 안보와 문화 교류,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 등 외교 안보 관련 계획에서의 공조가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북 제재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시행과 추가적인 대북 조치 평가를 위해 미한일 3국이 공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엥게르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달 말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상당히 많은 부담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한일 3국이 책임 있는 경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메카루원도 성명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미한일 3국 공동의 관계는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화에 필수적이며 현재 북한과의 외교적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든 핵심 부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일 3국 공조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범에 근거한 무역과 경제 질서의 지원, 그리고 유지에 중요하다는 의회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며 인적 관계를 심화할 수 있도록 3국 간 학술 문화교류 확대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인권 증진을 위한 미한일 정부 간 공조 지속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한국과 일본 관계가 여러 사안을 두고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정돼 주목됩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일 동맹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기반이라며 이 결의안이 일본과 한국에게 역사가 현재 미한일 3국이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안보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방해하도록 둬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국회의장과 정치인들을 만난 하원 의원들은 김정은과 벌이는 협상의 위험성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시설을 폐쇄하는 대신 일부 핵무기를 용인하는 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한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벌이는 협상의 위험성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 just generally talked about North Korea and the pitfalls that I believe there are in negotiating with Kim Jong-un. 엥겔 외교위원장은 13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동에 배석했던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비확산 소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부분적인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focused on the 100,000 Korean Americans that have relatives in the north and the need to include them in what I hope are expanded family-to-family contacts.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철저한 감시 하에 제한된 수량의 핵무기를 북한에 허용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생산 시설을 폐쇄하는 합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셔먼 소위원장은 이어 한국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10만 명의 미국계 한국인들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While others are talking about completely denuclearizing the peninsula, we should be prepared to settle for a limited number of highly monitored nuclear weapons.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점을 의제화해야 하고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과 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연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한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에 대한 선물에 불과했고 지금은 말이 아닌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하노이를 원한 것은 베트남식 개혁 개방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벨퍼 과학 국제문제센터의 비에푸옹 응우엔 연구원은 북한이 베트남처럼 체제 유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출신으로 현재 하버드대에서 아시아 핵 관련 사안을 연구하고 있는 응우옌 박사를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베트남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하노이를 잠시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I think so far the response is very positive. 정부와 일반 여론 모두 무척 긍정적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 전까지 아무 발표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행사도 유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대중들도 무척 열광적인데요. 싱가포르가 지난 1차 정상회담을 유치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걸 지켜봤고 이번 행사를 자국의 발전상을 보여줄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국영 매체는 다소 절제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국영 언론이 정상회담 개최지로 하노이가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베트남 정부 발표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이 미북 정상회담의 주최자가 아니라 장소와 편의만을 제공한다는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최 도시로 언론이 유력하게 봤던 휴양지 다낭이 아닌 수도 하노이로 결정됐습니다. 북한이 하노이를 선호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Because Danang is a smaller city and it's a coastal city. So in terms of life security, it's much easier for Kim Jong-un. 다낭은 하노이보다는 작은 해안 도시인데요. 보안 측면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 등 외부 방해 없이 회담을 개최하기엔 훨씬 용이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개최지로 하노이가 결정된 것은 북한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베트남의 정치 중심지인 하노이에서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1980년대 베트남처럼 개혁을 도입하겠다는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등 과거 적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베트남의 정치 외교 모델을 김정은 위원장도 따라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모색한다면 다낭보다는 하노이가 더 상징성이 있을 겁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은 일정이 이틀입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 외교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도 하노이가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와 당의 지도자들과 회담을 한다거나 북베트남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일정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실제로 이른바 도이머이와 같은 베트남식 개혁 개방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North Korea want to follow the model of Vietnam and China. 북한은 베트남이나 중국 모델을 따르기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 모두 정권 변화 없이도 빠른 경제 발전을 이뤘기 때문이죠. 북한 정권도 이걸 바랄 겁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사회와 경제를 외부 세계에 개방할 의지가 있다면 도입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개혁하기 위해선 나라 전체를 개방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문화, 외교 등 사회 전체를 현대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것이 빠른 경제 성장의 길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베트남이 선택한 방식이죠. 북한은 은둔의 왕국으로 불립니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이런 방식을 선택할 용의가 있다면 베트남이나 중국식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대외 개방이 김정은 체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 정부에는 이런 우려가 없었습니까? Even though the Vietnamese political system is one-party system, but actually we have 베트남은 일당 국가지만 이른바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됩니다. 즉 1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북한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지도자 그룹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또 베트남도 과거 80년대 고난의 행군 같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베트남 공산당은 새로운 개혁과 생각을 수용하고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 군사적으로 베트남의 주요 협력 국가였던 소련이 붕괴했을 때도 베트남 공산당은 새로운 환경과 그에 따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사회 등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이런 태도를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와 북한 공산당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당과 사회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면 권력 유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베트남과 북한은 외교 관계뿐 아니라 베트남 전쟁 이후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해왔습니다. 북한은 북베트남을 초기에 국가로 인정한 나라 중 하나이며 전쟁 당시에도 여러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연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냉전 이후 1990년대 냉각기도 있었지만 양국은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긍정적인 편입니다. 2017년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에 베트남인이 연루됐었죠. 당시 베트남 대중들은 베트남 국민의 안위에 대해선 걱정을 했지만 북한에 대한 적대 여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은 핵공학을 전공하셨는데요. 제3국의 학자로서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From the scientific point of view, I think that is a feasible. 먼저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실현 가능한 절차가 있지만 매우 복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외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정의에 대한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어쩌면 분명한 해결책을 위해 3자 회담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 하버드대 벨퍼 센터의 비엣푸옹 응우엔 연구원으로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베트남 하노이 개최가 갖는 의미와 베트남식 경제 모델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박경주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우주에서 다른 위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평화를 가정한 위성 발사를 통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 국방정보국은 11일 발행한 우주안보에 대한 도전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잠재적인 위협 국가로 꼽았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우주 기반 시스템을 정보와 감시, 정찰과 함께 통신, 항해 등 민간과 군의 역량을 높이는 데 사용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두 나라가 적국에 대항해 전자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이론적으로는 미사일과 진보된 위성 발사체를 사용해 궤도에 있는 위성들을 겨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분쟁 상황에서 우주를 활용하려는 적국의 시도를 막으려 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미 위성 항법 시스템, GPS와 위성 교신 교란 등 비활동적 방식의 우주 대항 활동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궤도 진입이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우주 발사체를 보유해 이론적으로는 분쟁 중 위성을 겨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두 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과거 우주에 대한 열망을 분명히 드러냈지만 이는 평화를 가장한 상황 속에서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을 가능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통해 장거리 다단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 명단에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 8개 나라와 함께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은 북한 정권 산하 국가우주개발국이 관장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로는 서해 위성 발사장과 평양의 우주 추적 시설들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적인 우주 역량 개발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를 기반으로 한 정보와 감시, 정찰과 같은 강력하고 유용한 우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두 나라가 우주 발사체와 위성 관측 등 기존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며 이는 상황 인식 능력을 향상시켜 미국과 동맹군을 감시 추적하고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레이저를 이용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지상을 기반으로 하는 대위성 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가능성이 중요한 협상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에서도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이 우선 의제로 다뤄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변 핵시설 폐기가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이미 보유 중인 핵을 제거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는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 방안은 지난해 9월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 북한의 협상 카드로 제시됐습니다. 미국이 6.12 공동성명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핵시설 폐기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강연에서 밝힌 비핵화 로드맵의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영구적 폐기가 북한의 상징적 조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입장입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중요한 조치로 간주하면서도 비밀 핵시설의 존재를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That way, because this is the place where we know that they can produce new plutonium. So dismantlement and stopping the capability of producing plutonium is certainly important. And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에도 다른 지역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 단계지만 이렇게 한 단계씩 나아가는 대신 이제 이정표에 해당하는 중대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irst step to the right direction. But at the same time, I would like to remind people that this is a long road, and one should agree now on the milestones, and not to go. 계속 단계적으로 진행하다가는 이후에도 협상과 단계적 조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문제연구소장은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만큼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영변 핵시설 폐기는 나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무기 생산 시설의 일부일 뿐인 만큼 잘게 잘라 팔아넘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No, I'm totally for a step-by-step approach, but that's a bad step. That's a step. 올브라이트 소장은 대신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모두 끝내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변에서는 매년 핵무기 1개를 만드는데도 충분하지 않은 플루토늄을 생산 중이고 무기급 우라늄도 핵무기 2개를 제작할 만큼만 생산하고 있다며 문제는 영변의 시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mean, there's not a lot of plutonium produced every year. Probably not even enough for a bomb a year. And then on weapon-grade uranium. 올브라이트 소장은 제2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매년 핵무기 2개가 추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따라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그칠 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을 모두 중단시켜야 의미 있는 단계적 조치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So, but if you want to have meaningful steps, then ending all produc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plutonium all throughout North Korea. 특히 북한은 핵실험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 핵실험에 플루토늄이나 무기급 우라늄 중 무엇을 사용했는지 검증 전문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핵무기를 겨냥한 조치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비확산 전략 전문가인 비핀나랑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는 미래의 핵무기 생산 속도를 늦춘다는 점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는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어떤 것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이미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계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be very careful. I would read it as a significant step to slow down future production. It does not mean they're willing to give up anything that they already have.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 역시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결국 플루토늄 추가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지만 플루토늄은 이미 다른 곳에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는 셈이라는 설명입니다. It's an easy part and it's a logical part because when you dismantle niobium
you practically stop the production of new plutonium. But you still have the stock of 하이노넨 전 plutonium. 사무차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로는 다른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고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 규모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2017년에 중단된 북한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의 재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외교부와 영국 문화원 사이에 북한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 재개에 관한 어떤 실질적인 논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영국 문화원의 북한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외교부가 북한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하면서 필수적인 여행을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삼가라고 권고한 2017년 8월에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 내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수백 명의 교사들에게 교육을 그리고 4,500명의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제공하면서 북한의 교사와 학생들이 외부 세계의 다른 견해를 경험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 외교부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같은 다국적 기구들에 대한 자금 제공을 통해 간접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문화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17년 8월에 중단될 때까지 북한에 영어 강사를 파견해 교사들에게 영어 교수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대학교와 중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을 포함한 23개 나라를 돈 세탁과 테러 자금에 취약한 나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자금 거래에 더욱 강화된 실사가 예고됐습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3일 북한 등 23개 나라를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에 전략적 결함이 있는 나라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목록은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성 방지를 통해 유럽연합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은행 등 기관들은 이들 위험이 높은 나라들의 고객과 금융기관들과 거래할 때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밝혀내기 위해 강화된 실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30일 이내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며 이후 관보에 게재되는 방식으로 최종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들 23개 나라가 유럽연합 금융 시스템의 온전성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끼쳤거나 국제통화기금 IMF에 의해 조세 회피 지역을 의미하는 역외 금융센터로 조사를 받았던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목록에 포함된 일부 나라들이 유럽연합과 경제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강력한 경제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명단에 오른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에티오피아, 가나, 이란, 리비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입니다. 전체 23개국 중 16개 나라는 이미 유럽연합의 기존 목록에 포함됐던 것이고 23개 중 12개 나라는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목록에 오른 나라들입니다. 북한은 기존 유럽연합은 물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로 상향 조정한 이후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응조치국에는 북한 외에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이 지난 2016년 주의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현재 대응조치국에는 북한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목한 23개 나라 중에는 사모아와 괌, 푸에르토리코, 미 버진 아일랜드 등 미국령 지역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일부가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잘 알려진 사실로 미뤄볼 때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도 이와 연관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이번 목록에 미국령 지역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재무부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리고 15개 유럽연합국들과 다른 20개국이 포함된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가 이미 신중하고 포괄적인 절차를 통해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에 대한 고위험 국가들을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 심도 있는 검토 작업이 수반되지 않는다며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의 방식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5주년을 앞둔 1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UN 안보리 역시 북한 인권 의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를 이현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한 인권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보고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he report certainly set a standard for how a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COI 보고서는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돼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한 게 분명합니다. 매우 잘 작성된 보고서였고 담긴 정보는 아주 정확하고 완벽했습니다. 특히 보고서 발표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라고 압박하는 과정이 시작됐다는 점이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보고서는 매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환영하고 조사 결과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인권이사의 결의안은 진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COI 보고서가 지난 5년 동안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broad international consensus support.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보고서에서 확인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데 국제적인 합의와 지지가 있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보고서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보고서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다는 사실은 북한이 진전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지난 5년간 미흡했던 점은 무엇일까요? There's still much to be done. North Korea has made very limited progress on human rights since the publication of that.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북한은 보고서 발표 이후 인권과 관련해 매우 제한적인 진전만 이뤘을 뿐입니다. 보고서가 나온 지 5주년을 맞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갈 길이 멀고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나가도록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UN 안보리는 지난해 12월에 북한 인권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COI 보고서를 계기로 조성된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hope that what happened last December when we were unable to have the session on 지난해 12월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었던 건 단지 안보리 이사국의 구성에 따른 일시적인 문제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새해를 맞아 안보리 이사국 구성이 변했지만 미국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보리에서 새해에 그런 노력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이 없어 매우 유감입니다.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회부에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t's very hard because China and Russia have the ability to veto.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이 ICC에 회부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그 같은 회부에 반대하는 선례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CC 회부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노력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다른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COI 보고서가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e most important message to the North Korean people who are suffering is that the world community is aware.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계속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베트남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I am concerned about that as well. President Trump has only used human rights as 저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을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비핵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권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it's an issue that needs to be raised in the summit meetings with Kim Jong-un, and I think there are ways of raising it.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서 조용히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세계 다른 곳에서 북한에 관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주민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북한에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네바에서 오는 25일부터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립니다. 북한 인권도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이사회를 탈퇴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is is one of the most foolish and counterproductive step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taken. I think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조처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역효과를 낳는 조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다룰 미국의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이사회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인권이사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정의 하나였지만 이제는 탈퇴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I think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 is an important thing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allow.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미국이 허용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북한에서 지원에 대한 분배를 감시하고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보장된다면 그 같은 일들은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담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많은 해결책과 많은 옵션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병력 파견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의 선택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하원의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 발언을 비판하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옵션이 아니며
의회는 군사 개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무역협상 시한을 앞두고 14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협상에 나섰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는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누신 장관이 이날 기자들에게 협상 전망과 관련해 오늘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 진전과 관련해 정보가 없다며 추후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우저 대표는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유럽 동맹국에 대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해 제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중동 안보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은 중동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펜스 부통령은 몇몇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과의 제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방해하려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동맹국들의 이 같은 행동은 이란을 강화하고 유럽연합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사이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이란 핵합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집트 국회가 14일 압둘 파타 엘시시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전체 국회의원 596명 가운데 81%에 해당되는 485명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LCC 대통령이 2차례 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LCC 대통령이 오는 2034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집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앞으로 60일간 헌법 입법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국민 투표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국방장관 출신인 LCC는 지난 2013년 쿠데타를 일으켜 무르시 민간 정부를 넘어뜨리고 권력을 잡은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일본 대기업 직원 한 명을 지난해 간첩 혐의로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NHK는 일본 외무성을 인용해 이토추 상사 소속 40대 남자 직원이 지난해 중국 남부 광동성 광저우시에서 간첩 활동 혐의로 구속됐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근무하던 이 직원은 지난해 2월 광저우를 방문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기소돼 7월부터 재판을 받았으나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법 행위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2015년 이후 이번 건을 제외하고 일본인 8명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